시간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 푸른 하늘 아래 한라산과 서귀포시 전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맑은 가을 날씨 속에 해상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 국내 함정 9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했습니다. 4월 시작과 동시에 일출봉은 조선 수군 대장기가 독도하면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니 태극기가 각각 계약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10개국의 외국 함정 15척도 위험을 드러냈죠. 이 중 1200톤급 군함이 4일 앞을 지나가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함딘타이 중령이 지휘하는 베트남의 U-28이었죠. 이날 참가 외국 군함 중 가장 작은 배였습니다. 거대 항공모함도 최신식 이지스 구축함도 아닌 초계함이 왜 환대를 받았을까요? 이 배는 원래 한국 해군 보안급 8번 초계함 여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함은 1986년에 취역해 30년 넘게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가 지난해 12월에 전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베트남의 상징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어 얘기는 결국 공짜로 주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수함이 이번 관함식에 베트남 군함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이 외국 해군은 해안경비대에 인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번 경주함은 페루 5번 김천함은 베트남 6번 중주함은 필리핀 7번 진주함은 이집트에 각각 인도됐습니다. 4번 목포함도 필리핀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필리핀이 인수를 거부해 다른 국가를 찾고 있죠. 취역 후 30년 이상 지나 전역 혹은 퇴역한 초계함을 외국에 판매 혹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미국 함정들을 넘겨받아 보수하면서 사용했던 한국 해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사실 거의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인수 이전에 대대적 보수 정비를 실시합니다. 판매가는 공짜에 가깝더라도 수리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수자의 주문에 따라 전자전 장비 등이 현대화 혹은 업그레이드되죠. 그렇기에 선체 혹은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신형 선박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여수함은 이처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성능을 최종 점검하고 바로 출항해 베트남 해군에 양도됐는데요. 단항까지 약 2300km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 해군 요원 5명이 동승해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여수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양도한 초계함 김천함에 이어 베트남에 양도한 두 번째 군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관함식이란 관함식은 국가 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 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 사설 의식입니다. 1941년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영국 함대의 전투 태세를 검열한 것부터 시작됐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삼도 수군 통제사 관하의 수군이 집결하는 의식이자 일종의 해상 군사 훈련인 군점수 제도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기에 경축 행사의 일환으로 국력을 과시하고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과 이지스 구축함 도입을 축하하기 위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1998년에는 건군 50주년 및 충무공 이순신 제독 순국 400주년과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 확보를 과하기 위한 국제관함식을 열었습니다. 2015년에는 왕복 해군 창설 70주년을 경축하며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는데요. 일본은 우길기 논란을 핑계로 중국은 자국 사정을 이유를 들어 불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초계함의 베트남과 필리핀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는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퇴역시킨 가장 낡은 초계함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 초계함에 대한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양에서는 힘들지만 연안에선 대형 함정에도 맞설 수 있는 한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 6척을 도입해 비대칭 공격 능력을 갖추더니 이제는 연안에서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희의 UA-10으로 재탄생한 여수함에 중국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이 군사원조로 제공한 포항급 여수함에 러시아제 대한미사일 우란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도 대한전력 부족으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베트남이 1200톤급 함정에 제법 강력한 펀치력에 대한 미사일을 탑재해 대응력을 키운 것인데요. 최근 해군 전문 매체 네이비 레크레이션에 따르면 베트남 해군은 한국이 지난해 군사원조로 제공한 두 척 중에 한 척인 잠수함에 러시아의 우라니 대함 미사일 탐 KE-24가 미사일 베트남형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연장발 사관 2기가 함정 후반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즉 모두 8발로 무장한 것인데요. 이로써 베트남은 북한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울산 대함 미사일을 채택한 국가가 됐습니다. 울산 대함 미사일의 러시아 명칭은 324 북대서양 조약기구 명칭은 SSN-24 스위치블레이드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베자 스텔라 국가연구생산센터가 개발하고 전술 미사일 공사가 생산하는데요. 우라는 길이가 38m에서 4.3타. 지름 42cm 중량 520km로 145km의 파편 탄두를 장착합니다. 사거리는 130에서 300km로 속도는 마하 0.8에서 0.95입니다. 해수면 10에서 15m 위로 비행하다가 표적에 가까운 종말 단계에서 4m로 고도를 낮춰 비행하는 만큼 함정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무기로 꼽히죠. 베트남은 이 미사일을 KT-15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트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98알바를 도입하는 한편 KT-15라는 명칭으로 면허 생산했죠. KT-15는 2015년 말 방산 전시에서 레이더와 함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베트남이 이 미사일을 조립만 했는지 아니면 부품을 생산해 조립하는 전 과정을 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이 보유한 포항급 초계함은 제법 강력한 원거리 펀치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한 초계함 여수함은 길이 88.3.4m 너비 10m 펄스 이종구 밑에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은 1300톤에 이릅니다. 디젤 엔진과 가스 엔진을 결합한 GODOG 엔진 덕분에 최고 시속 30노트의 속력을 내죠. 그렇지만 무기는 구경 76mm 62구경장 오토밀 나라 한 포임은 40mm 쌍용 포임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베트남에게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할까요? 바로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공유한 뒤에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한국군의 의원을 파견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이해 수준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있죠.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는 한국군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국 무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태국과 필리핀에 무상으로 함정을 고려해 이런 효과를 가져왔죠. 현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군비 증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세계 40대 무기 수입 중 인도네시아가 10위, 베트남이 11위, 싱가포르가 21위, 미얀마가 36위에 포함될 정도로 동남아 군비 증강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남아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동남아로 몰려들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국가의 수요에 맞춘 무기들을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중국 등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함정 분야 진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고속정을 비롯한 소형 함정에 국한됐으나 현재는 호위함과 상륙함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해적 소탕 작전 등의 증가 등으로 함정 수요가 이어진 것도 호재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2007년에서 2011년 도입한 마카사르 상륙함 4척 중 2척은 한국 대선조선에서 건조됐습니다. 대선조선은 2003년 타이중 펠라 상륙함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바 있죠.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3척을 구매했으며 개척 추가 구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의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호위함 2척을 발주했죠. 지상 분야에서도 장갑차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 하노이로 이동할 때 김정은 일행을 경호한 장갑차는 신정개발 특장차가 만든 에스파뇰 발부 장갑차입니다. 베트남 경찰은 2014년 7월 러시아 이스라엘 업체 등과 비교한 뒤에서 파이브 장갑차 6대를 대당 47만 달러에 구입했죠. 수량은 적지만 러시아와 밀접한 베트남의 장갑차를 판매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가지 대로와 복동 진압 경호 등의 용도로 개발된 S5 장갑차는 현대자동차 5톤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찰용 장갑차입니다. 2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시속 100km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다이너마이트 6.8 수준의 활을 막아내지요. 전파교란 장치와 TB7mm 기관총 폐쇄배로와 서치라이트 확성기 등을 장착합니다. S5 장갑차는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운용 중입니다. 일본 토요타의 렌즈 크루즈에 기반해 신전 개발 특장차를 개발한 S3 장갑차도 2017년 인도네시아에 수불대가 판매된 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한화 디펜스가 블랙폭스 장갑차 22대를 2011년 판매했습니다. 이처럼 국산 무기가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인도 업체들이 동남아 무기 도입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에서 밀려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요. 경쟁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 자료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델러스 러시아 약국내 VYK-130이 거론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으로 만든 데에 F-17일 전투기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낀 형국이지만 기존 수출품 성능과 신뢰도,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호평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함 공해처럼 오래됐거나 피로도가 떨어진 불용 군장비의 해외 공연은 크게 3가지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쓰지도 않는 장비를 보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죠. 둘째, 외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헌집을 주다 보면 새 집을 제값받고 파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공군이 고개비 행팀 블랙이글스를 비롯해 30년을 운영하고 퇴역시킨 K-37B 공격기 6대를 페루에 무상 공유한 결과는 KT-1 훈련기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93년 해외 원조의 스타트를 끄는 나라인 필리핀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속정에 이어 애프터 에이미 8대 수출로 시작된 군사관계는 경공격기인 FA-50 수출이라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부디 베트남의 무기 공유가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